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국내외 사회 변화에 대응한 문화예술 교육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 15분 동안 이 굉장히 무겁고 거대한 주제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회 변화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앞으로 이 정책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봤습니다. 어,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왓챠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여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은 영국 BBC에서 방영했던 Years and Years라고 하는 블랙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부작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34년까지 머지않은 미래를 정치, 기술, 사회, 환경 다양한 소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You free? Bethany, sweetheart, you don't need to make an appointment with me. I'm here, right in front of you. I'm sorry, Mummy. Seriously, though, I mean, I might have to start limiting filter time. Just talk to me properly. Sorry, pretty Mummy. Do you want me to take that off you? Don't. No, it's all right. No, it's not. It's not all right. Beth, I'm here in front of you. If you want to talk to us, you don't need to make an appointment. Why don't you turn off that filter so we can see you properly? Sorry. I'm really sorry, but I'm going to escape this thing and become digital. What do you mean? They say one day, soon, they'll have clinics in Switzerland where you can go and you'll sign a form and they'll take your brain and download it into the cloud. And your body? Recycled into the earth. So you want to kill yourself? I want to live forever. Hello, Bethany speaking. Hello? You phoning for Bethany? Yes. What are you doing? This is Bethany. Can you hear me? Well, you're right in front of me. But can you hear me down the phone? Oh my God. This is me. On the phone, I had it implanted. My hand is the phone. I can walk and talk because I'm on the phone inside my hand. I am the phone. This is what phones are going to be from now on. 네, 어떠셨어요? 2034년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이 백선이라는 소녀는 사실 사회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기술 발전이 이렇게 됐다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갈등과 급변하는 사회 변화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단절을 극복하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이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 이제 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단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문화예술 교육이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이 문화예술 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대해서 크게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은 앞서서 김용숙 교수님과 또 노수영 관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셔서 간단히 언급만 해드리고요. 사회적 고립 너무 중요한 문제죠. 잘 아실 거예요. 영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 부인데요. 영국에서 2018년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서를 만든 이유는 그 전년도 2017년도에 영국 한 고립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에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전 인구의 15%에 가까운 인구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내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데이터인데요. 고립 청년이 약 34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은 한 7조 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대상이 아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적인 필링이라면 고립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국에 5,5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고령자일수록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립된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에 유병률이 70% 이상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이제 결과가 보고되어서 과연 이러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등, 갈등, 양극화죠. 사회적 불평등은 여러 분야, 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너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뭐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사실은 국제적인 어떠한 이제 갈등과 뭐 이런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빠르게 경험하다 보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최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세대 간의 단절, 그리고 젠더 간의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과 자산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갈등과 양극화,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큽니다. 왼쪽은요, 지난주에 모토로라에서 손목에 차는 핸드폰을 컨셉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밴딩 되는 거 외에 우리가 어떠한 뭐 즐거움 내지는 편리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애플 비전 프로가 얼마 전에 사전 출시됐습니다. 내년 초에 한 500만 원 가까운 다소 비싼 금액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애플 비전 프로가 과연 등장한다면 우리의 교육 환경이나 우리 사회 환경은 또 어떻게 바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지방 불균형, 지방 소멸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소멸 위험 지역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소멸 위험 지역은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세부터 39세를 가임기 여성으로 이제 가정하고 이때 여성보다 2배가 많을 경우는 소멸 지역, 그 다음에 5배가 많을 경우에는 고위험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51개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죠. 학령 인구의 감소, 너무나 대학에서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요, 대학에 입학할 전체 신입생들을 50여만 명으로 1년에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2022년생이 대학에 입학할 2040년에는요 18만 명이 됩니다. 그럼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겠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혹시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EBS에서 제작한 영상이었는데요. 이 저출산의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한 학자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놀란 표정으로 영상의 짧은 밈이 막 돌아다니는 것들을 봤습니다. 일단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두 명이 만나서 한 명의 아이를 낳을 때에 그 비율을 따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이면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벌써 초저출산 사회가 됐고요. 고령화 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생산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이러한 고령화 현상에 의한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거, 소비 감소, 여러 가지 복지 부담의 문제가 있죠. 실제 얼마 전 보고서를 보면 한국 사회 주요 지표 OECD와 비교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고립, 소득 양극화, 노인 빈곤 최하위 수준의 나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이제 직면한 것들은 아닌데요. 지난 5월 유네스코 다자회담과 내년 2월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세계대회가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크게 5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접근성, 포용성, 형평성이고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 세 번째는 문화 다양성. 어떻게 이렇게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현할 것인가, 협업할 것인가. 그다음에 미래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형식화, 가치화 같은 경우는 정규교육 안에서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또 정규 교육이 아닌 비형식적, 비의도적 교육 안에서 이 인력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던집니다. 각 부처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을 이루어서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이슈를 제시를 하죠. 그래서 저는 국내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주요 과제를 5가지로 한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으로의 확대고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연령도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두 번째는 동네 생활권단인데요.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하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들이 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촘촘하고 촘촘하게 동네 생활권 안에서 누구나 문화예술 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정이라든지 모든 공간이 개방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차이를 아세요? 정주인구는요,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고요. 생활인구는 올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만 그 지역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인구로 제시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복귀해서 아까 지방 소멸되고 있는 그 지역들에서는 아마 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맥에 저들이 그 지역에 과연 갔을 때 어떤 매력을 느낄 만한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지가 바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업교육과 재교육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대학들이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솔루션으로 어떤 것들을 제시하냐면 그래 대학은 이제 평생교육의 장으로 가야 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막막했어요. 아니 평생교육? 사실은 현장에서 더 좋은 교육들이 있는데 대학에서 현장보다 더한 교육들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재교육 내지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은퇴하신 분들의 약간 문화생활, 취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100세, 13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의 2모작,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교육으로 재편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는 아까 리터러시 계속 말씀 주셨는데요. 나아가 사실은 시티즌십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그 역량들을 습득해야 됨을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자원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부처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전문 인력들 문화예술 교육사라든지 기존의 인증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들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인지 선순환 과정을 만들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하기고요. 두 번째는 대응하기, 세 번째는 선도하기입니다. 가치하기는 아까 김영숙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 주셨는데 부처 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사업, 해양수산부의 여러 가지 치유사업과요. 산림청에서는 공원이나 여러 가지 산림 자원을 활용한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는요. 지산학이라고 해서 지역과 산학과 대학이 어떻게 협력해서 발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우리 문화예술 교육
교육,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면 아무래도 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초예술단체라든지 동네생활권 단위의 예술교육 거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원을 조금 아껴 쓰고 또 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AI는 앞서서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발레 하는 이제 취미로 발레를 하시는 분과 선생님이 있는데 저는 사실 머지않은 기간에 AI가 저걸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발레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너는 이런 자세가 잘못됐어,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돼,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겠죠. 요거는 사실 저희 이제 예비 입시 고입 입시생 아이의 핸드폰을 제가 캡처를 해서 왔는데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맨 왼쪽은요, 학원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진도 나갔던 것들을 문자로 보내줍니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앱이 있어서 이 아이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면 몇 시에 등원을 했고 오늘 몇 개 문제를 맞췄고 정답률이 어떻고 이 아이는 오늘 푸른 것 중에 뭐가 부족한지가 앱으로 바로 나옵니다. 나아가 오른쪽은요, 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모르는 수학 문제가 있으면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러면 찍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 콴다 프로그램이 다 해석을 해줍니다. 나아가 그 유사한 문제들을 제시해 주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러한 AI 기술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을 적용한 기본 지식은 AI가 제시를 하고 코칭은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가 담당하는 약간 브랜디드 러닝의 단계적 발전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학교에 있는 저도 AI를 접목해서 수업을 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용어집이라든지 가이드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범사업들을 개발해서 사례집 배포 같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이런 모델링 개발하는 데 부담이 있으시죠. 그래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그 사례들을 제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선도하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발제를 처음에 맡았을 때 국내의 문화예술 정책을 비교하고 한국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발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국내의 문화예술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문화예술 교육 법이 있고 전문 기관이 있는 나라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그동안 너무 많은 역할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이제는 약간은 내려놓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업이라든지 작은 단위의 사업들은 지방이나 지역으로 이관을 하고 진흥원은 좀 더 큰 R&D, 그러니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죠. 예를 들면 문화예술 교육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아카이브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합니다. 실제 OECD 교육 지표가 있죠. OECD는요 매년 교육 지표를 통해서 1인당 공교육에서 선생님 1인당 학생 수가 얼마인지, 교사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실제 어떤 학력을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률이 높고 페이가 어떤지 등등에 대한 교육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EU에서도 이 메속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문화 정책이 얼마나 그 사회적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이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핸드북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이렇게 잘 해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들을 선순환하기 위해서 좀 지표들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지표들을 전 세계에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유네스코와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화예술계 생태계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더불어 이들이 이 교육을 통해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발표를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미처 다 드리지 못한 말씀들은 토론 시간에 아마 토론자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여러 가지 사회 변화와 그다음에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 토론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